따로 알았습니다. 시차가 상당히 있는데 우선 여사님을 먼저 알게 됐는데 1960년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유화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생운동이라는 게 없어서 활동이 있었어요. YWCA라는 게 가장 활동적이면서 거의 유일한 학생들의 운동이 아니라 활동단체였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유화대학 대표가 됐고, 이호 여사님은 YWCA 그 연합회의 총무셨습니다. 그게 YWCA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죠. 그래서 유화대학이 이제 또 YWCA 운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중심이에요. 그래서 학생 대표로 YWCA 본부에 가끔 갔는데 그때 미국에서 오신 저분이 총무시라고. 근데 그 당시에 느끼는 차이는 어마어마해서 바로 쳐다보고 인사도 못할 정도의 그 거리감, 위험 그런 거를 느낄 정도여서 아마 그분은 그때 저를 만난 걸 기억 못 하셨을지도 몰라,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선망하고 존경의 대상, 멀리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여사님은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통령님을 통해서 사모님으로 그렇게 직접 뵙는 거는 이제 한참 후죠. 제가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이라는 단체의 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정치의식을 가진 단체예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그 일반 사람들의 그 정치의식을 높여야 된다. 특히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야 된다. 그러려면은 정치 참여가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활동하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988년이었나? 그때 총선 때 제가 각 당 대표들을 무조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켜 달라. 그 당시에 최초로 제가 여성 할당제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이고 뭐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모두가 여성 할당제라는 거에 대해서 비웃을 때 그때 그리고 각 당 대표한테도 여성을 할당제로 정치에 포함해달라. 안 그러면 여성들은 전혀 정치 참여, 정치의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그거는 저의 일방적인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92년 대선 후보 때 제가 대선 후보들의 정책 토론회 그거를 저희 단체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게 최초예요, 우리나라. 요새는 흔한 일이지만 그때는 여성단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안 가졌을 때 스스로의 그냥 활동으로 몸부림으로 했을 때요. 그때 이제 후보가 네 분,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걸 토론회에 나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좋다 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김영삼 씨가 김대중 있는 자리에 토론은 안 간다 그러셔서 그게 어렵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동교동에서 연락이 왔다. 김영삼도 안 나가는데 야당 대표도 안 나가겠다, 후보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마 최초로 직접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 통해서. 아니 김영삼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시면 어떻게 차별화가 돼서 선거에서 이기시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이거는 전국에 있는 여성을 다 모아다가 특히 각 지역에서 그래도 정치의식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여성들이 와서 다 모여서 듣는다는데, 아니 후보들은 몇 사람만 있는 자리도 가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김영삼 후보가 안 나오신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차별화를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아마 그분은 그때 제 얼굴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님은 굉장히 그런 게 빠르잖아요. 알았다고, 생각하겠다고. 그리고 전화 간단하게 끊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신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또 정주영 회장하고 그래서 한 자리에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각 분야의 정책 토론에서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저를 얼굴을 알게 된 최초의 계기가 아니었을까. YWCA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막 사무실이 술렁술렁해요. 총재님 아니 우리 총무님이 결혼을 하신다. 그래요? 그거 정말 대단하네 그랬는데 근데 상대가 김대중이란 정치인이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잘 그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희대의 로맨스예요. 마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정도의 관계예요. 저기 그 당시 김대중 선생님은 정치 지망생일 뿐이에요. 좀 우수한 분이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아들 둘이 있는 그냥 우리 보통 말로 홀아비시잖아요. 그리고 상고 출신에 반대로 여사님은 유아대학, 서울대학, 또 외국 유학 그 당시에 그러고 오셔서 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가장 첨단을 걷는 YWCA에서 유아대학 강의도 하시면서 여성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최상의 대한민국 여성으로 갖출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또 집안도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상이 높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김대중 선생님하고 결혼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을 어느 쪽이든 다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요즘도 아니잖아요. 12년인가요? 그때에 정말 그런 사회적인 그런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이호 여사님은 정말 그 결단, 저는 여사님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죠. 그 내용은 이호 여사님의 사랑이지만 그 용기, 그 보통 사람이 그런 반대의 모든 걸 무릅쓰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하면은 고통과 시련이 많을지가 예견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그 희생을 각오하고 감수하면서도 이분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김대중 선생님이 엄청 훌륭한 분이 되실 거라는 그런 해안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그리고 결단하신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놀랍고 지금 생각해도 한면 이해도 잘 안 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어디로 보나 뭐 사회적인 지위로나 개인적인 요새 말하는 스펙으로 보나 모든 게 비교가 안 되는 분이죠. 그분을 알아보신 거예요, 여사님은.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만큼 큰 시련과 희생이 요한다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그 예견됐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결정을 하신 거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제 선거에서 지셔서 정계 은퇴 선언하시고 영국 가시고 돌아와셔서 왜 아태평화 재단이라는 거를 설립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저명 인사들 한 20여 분을 다 그 자문위원으로 모으셨어요. 그 당시에 현직 대학 총장이 6이 참여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숭실대, 성균관대학 이런 총장들이. 나는 그분들 그 당시 상당한 모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만 해도 안기부가 계속 추적하고 도청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랬는데 여성으로서 가장 지위가 없는 저 하나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셨어요. 저는 다른 분 면면을 보니까 제가 길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제가 하느냐고 안기부에서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청이 작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김대중이라는 분이 정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매우 순진하고, 좋게 말해서 순진하고 바보였으니까, 아, 그분 정계 은퇴했는데 무슨 정치 활동이냐. 그리고 아시아의 민주화, 남북 평화 통일, 이거를 목표로 하는 단체라는데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제가 안기부에 대한 반항의식이었어요. 저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기부가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의 그 반항의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설득돼서 거기 이제 이 자문위원이 일원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과 저가 공식으로 연을 맺기 시작한 그런 거였나 봐요. 95년 여름쯤에, 이른 여름인가 늦은 봄쯤에 저를 만나자고 하셔요. 그때 그야말로 독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정치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게 제가 순수하게 믿은 거였어. 선생님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더니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가. 또 한 번 연락을 주셔서,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큰 어르신이 저같이 정말 작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자고 하시니까 거절은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거기에 거의 순종하는 의미로 이제 뵀더니 자꾸 그 말씀이 진전돼가요. 진화돼가요. 몇 번 후에는 해야 되겠다고, 정치를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고. 근데 제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뭐 펄쩍 뛰었죠.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이 하신다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지껏 선생님을 그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내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한참 그게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 차례 만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분의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서 이번에는 결말을 짓고 와야지, 절대로 다시는 안 한다는 거 이러고 하는데, 어른이니까 이제 대접은 해드리라고 조금 제가 드는 척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려면 그 다음에 오늘은 이만큼만 얘기합시다.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속으로 다음에도 별일 다를 게 없는데 어쩌지?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돼요. 오늘로 끝내요. 이렇게 할 만큼 또 제가 모질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을 내려고 하면 그분이 거기서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설득당하는 거겠죠. 그런데 9월에 시작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분이 엄청 주도 면밀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과 모든 게 그분의 그 앞으로의 그 일정표에 쫙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반쯤 동조하는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9월에는 어렵고 제 단체도 정리하고 이러고 해야 되니까 다음 1월에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 해가 UN 세계 여성 대회를 하는 해인데 그게 제가 그때 한국 대표였어요. NGO의 대표.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고 했는데 옥신각신 끝에 그분께서 이왕 도와주려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필요한 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사실은 당신을 부총재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새로 당을 시작하면서 여성 부총재 없이 시작하기는 건 곤란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왕 하려면 이때 함께 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결국 결과로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제가 그렇게 설득당한 과정이 좋은 사례일 겁니다. 저 자신도 그냥 운동 차원에서 했지 제가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안 했고, 더더군다나 저는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세뇌됐죠. 군사정부에서. 김대중이라는 분은 사상적으로도 뭐 좌경에 가깝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과격하다고 할까, 레디컬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저는 우수한 분이다까지는 파악했지만 그분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이다까지 알 정도의 그분에 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몇 번 만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로 들으세요. 잘 듣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이 달라지게 만드는 위품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강연할 땐 길게 하세요.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걸 항상 짜임새 있게 하려고 강의는 길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대화할 때는 길게 말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몇 마디 던지면서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잘 이렇게 조정해 가시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의중에 가까이 가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엔 절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경지를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가서는 결론을 반드시 내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분이 대화하면서 좋은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면은 중단시키신 거예요. 분위기에서 다시 이어가고, 의도했는지 아니면 그분의 그런 성품이나 인품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나오는지, 제가 경험한 거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뵀는데 그런 자세는 안 바뀌셨더라고요.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꼭 얘기를 하도록 만드시지 본인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많이 하시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부총재가 엄청 많았어요. 여자가 저 하나였지, 정대철, 김근태 젊은이는 그때 영입하시느라고 박 대통령 때에 외무장관 했던 그런 분도 계셨고, 중소기업회장도 데려오셨고, 또 우리 유재건 뭐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영입하면서 위상들을 새로 영입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줬고, 내부에서는 젊은이들만 올라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종찬 부총재도 영입한 분 아니에요. 저보다는 먼저였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돼서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성이 하나였다는 뜻이죠. 저한테 부총재 자리를 주시고 일단 당에 들어오니까 어렵게 얘기하세요. 여성위원회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워낙 제가 입당하는 절차를 힘들게 해드려서, 그때 제가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이상은 총재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맡기셔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오히려 좀 여유를 드렸죠. 그걸 하면서 제가 여성 관련 정책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말 또 사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고 그냥 맡겨요. 중간에 절대 간섭 안 하시더라고요. 중간 보고는 받으시지.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여성 관련 정책 그 모든 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모든 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 당시에 여성특별위원, 지금은 여성위원회예요. 왜냐하면 여성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여성부가 없어서 독립된 상임위원회는 안 돼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게 국회 안에 있었어요. 저 전에는 이우정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니까 뭐 예산, 결산 이런 심의권도 없고, 법률 뭐 이런 것도 여성 관련 법이 오면 심의는 하고 의견은 내지만 결정권도 없고 막 그런 약화된 거예요. 15대 때도 상임위원회를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민주당이 소수당이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뭐 3, 4개밖에 못 가져올 때예요. 그런데 총재가 여성특별위원회를 받아오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짝 당에서 너무 좋아했대요. 필요 없는 거, 아무 힘도 없는 거를 민주당에서 그 몇 개 안 되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하나로 달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가져오셨는데 그걸 절 보고 맡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점이 이분의 탁월한 안목이라고 할까? 또 그 주도 면밀함이 그런 데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주니까 대선에 이제 들어갔을 때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성의 이로운 정책과 모든 제도는 내가 앞장서서 내 당의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까지도 내가 무릅쓰고 하는데 여성들이 나를 덜 지지한다. 남성만큼만 여성이 지지해줘도 내가 당선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성들한테 굉장히 그 서운함이랄까 부족함을 굉장히 느끼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거부하는 게 김대중 총재나 이런 분을 만나면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직접으로 압력도 있었고 뭐 약간의 보복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여성특별위원장이니까 여성계를 담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계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성들을 모으기가 쉬웠죠. 국회 여성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이 초대하는 거는 모든 사회의 단체장들이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고 거기 총재 인사시키고 대면하게 하고 그때는 이제 총재 시절인데 총재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지가 다 바뀌어요. 그때만 해도 그 군사정부로부터 세뇌된 게 있어요. 일종의 그 김대중이란 분은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게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만 알려줬고 그리고 언론이 또 그렇게 계속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더군다나 김대중 총재가 여성계의 대표를 만난다고 한다 그러면 안 와요. 온다고 했다가도 김대중 총재가 나타난다 그러면 슬슬 핑계대고 빠져요. 그러는데 제가 여성위원장이 그리고 여성계에서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오고 그래서 총재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저짝 여당에서 그거 굉장히 뭐라고 했다고 해요. 신낙균한테 날개 달아줬다. 여성위원장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대선에 임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 사람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워낙 그 집권 여당이 군사정부로부터 탄탄하게 정말 철옹성 같은 여당의 집권 기반을 만들어 놨고 그 당시에는 아주 옛날에는 없었지만 소위 말하는 지역 차별이 있었잖아요. 호남 차별을 하면서 호남인들을 가까이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기게 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임하지만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최선만 다하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래도 최선은 다했다는 거를 느끼게 해드리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그렇게 총재님에 대해서 거부감 또 불리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을 좀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자. 그리고 이제 후대들에게는 좋은 제도는 남겨놓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과 관련돼서 필요하다는 정책, 뭐 법적이든 제도든 그런 거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에까지의 그게 그냥 기반이 됐어요. 그 후에 조금의 변화가 있지 다른 건 없어요. 하여튼 성차별 해소, 여성들의 그 사회생활에서의 특히 폭력에 관한 것. 그래서 제가 최초로 만든 법이 가정폭력방지법이었는데 나중에 그걸 하면서 제 이름은 빠져요.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여당이 야당의 한 사람한테 그
지위를 주고 싶지 않죠. 기록에 최초에 제가 그걸 발의했다는 건 나올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 법사위 대안으로 나오지만 가정폭력방지법 이런 거 또 성폭력방지법 여성들이 그 폭력의 아주 희생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모든 거를 그때 사실 다 했어요.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받쳐주셨고 뒷받침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선거에 이제 임할 때는 이제 선거운동은 이제 그러니까 전국을 다녔죠. 전국을 누비고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목표가 그 사람 어디 가서 모이거나 이럴 때 여성들이 한나라당 그때 이회창 총재가 후보일 때 그분이 만나는 사람보다 이쪽이 많아야 된다. 그걸 목표로 해서 심지어는 부산에 가서도 처음에 제가 전날 가서 호텔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알던 여성계 사람들 다 모아서 이렇게 해서 모이는데 와라 그랬더니 다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 다 못 온대요. 왜냐? 구청장, 시장이 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대.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체장이 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여성단체가 존립이 어려운데 그래서 아침에 다 전화로 못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선거운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간혹 매우 유치하잖아요. 김대중 후보가 어디 간다 그러면 1시간 전, 하루 전에 저쪽 상대 후보가 그냥 와요. 와서 그 모든 거를 휘젓고 가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영남에서는. 그래서 한 번도 그 당시에 그 모임이나 모든 거가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제 그렇게 최선은 다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지 승리를 예상하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거쳐서 이제 그 선거일이 됐죠. 마지막 유세가 12월 17일 날 종로에서 단체 유세를 끝나고 그 고생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저녁을 식사를 하러 신촌에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거구장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동교동에서 가까워서 그러셨는지 김대중 대통령이 자주 가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저기 민주당 사람들이 가도 거절을 안 해요. 우리가 이제 거길 들어갔는데 저는 마지막 끝나서 이제 아유 이제 일은 다 했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아니 이제 선거 끝나면 이분이 그 어깨 늘어진 그 모습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디너가 배도 고프고 그런데 불고기나 이런 게 입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너무 자신만만하게 너무 즐겁게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우리 위로해 주려고 참 애쓰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자신이 있으셨더라고요. 오로지 그분만 그랬던 것 같아. 그 주도 면밀함에 나중에 보니까 깨알 같은 계산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총재님은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계산보다 조금 표가 덜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때예요. 선거일은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소수지만 오지로 보내요. 저 강원도, 영남 뭐 이런 데는 왜 보내냐. 거기는 참관인도 못 구해요. 투표 참관인인데 이 민주당 사람들은 못 구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향이 경기도니까 경기도하고 가까운 춘천을 강원도에서 사단장 했던 군 출신 한 분하고 가서 있었는데 뭐 살벌해요. 그리고 뭐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라서 저는 평소에 이거 배지를 잘 안 다는데 그럴 때 갈 때는 달 수밖에 없어서 일부러 잘 보이게 달고 갔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강원도의 선관위원장은 강원도의 검찰총장인가 뭐 강원도에서 검찰 제일 높은 분이 선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만 사람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줄줄이 그 옆에 있고 저는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분위기다. 그래서 그렇다고 화를 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모습으로 해가면서 그러나 당당하게 또 지키긴 해야 되겠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투표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개표했어요. 투표하고 개표하고. 왜냐면 거기가 도청 소재지니까. 그래서 이제 투표 끝났다.
개표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비어요. 왜냐면 정리하고 봉하고 뭐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참관인들 이렇게 입회할 수 있게 해놓고 절 보고 그때 빨리 가서 식사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밥 먹을 시간 없다고. 투표 마감 시간 되기 전에 벌써 이미 투표할 사람이 없었어요. 다 끝났어. 그래서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막 주문을 했는데 6시 땡 하니까 출구조사가 나오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뭐 0점인지 뭐 1% 이내로 승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으악 소리를 치더라고요. 거기는 오지니까. 민주당이 오지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 뭐 잘못됐겠지. 설마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한 번도 승리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데 반복하잖아요. 계속 그 뉴스가.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나? 그러고는 여전히 못 믿으면서 밥을 먹는 동만동 하고 그 개표하는 똑같은 장소예요. 정리만 다시. 그 장소를 갔어요. 갔는데 분위기가 확 다른 거예요. 아주 정말 손 하나 뒤집어 놓듯이 분위기가 달라. 사람들이 저한테 공손해 보이고 고개 숙여 보이고 이게 아주 정말 현저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선관위원장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벌써 없어졌어. 그 거들먹대던 영감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안 믿어졌죠. 그래서 이제 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 한 2시까지 이제 그 장소에 있다가 피곤하니까 절 보고 들어가라고 그 앞에 여관 얻어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관에 갔어요. 가도 잠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텔레비를 켜고 개표 방송을 듣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이 되니까 KBS에서 갑자기 김대중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김대중에 대한 그야말로 용비어천가도 그런 게 나와요. 민주당이 만들고 싶어 했던 홍보 자료보다도 훨씬 더 잘 만들어진 김대중에 대한 화려한 그분에 대한 인상들, 업적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배신감 느꼈어요. 역으로. 야, KBS가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진짜 그러나.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해요. 3시 반 쯤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젠 자도 되겠다. 그냥 이제 자야 되겠다 하고 잤는데 새벽에 막 전화가 와요. 6시쯤 됐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왔어요. 동교동 어르신이 찾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선 확인하시고 찾는데 그런데 제가 춘천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고속도로도 없으니까 그거 빨리 올 수도 없고 나는 이제 됐는데 뭐 가서 뵈면 뭐 하나 그러고 잔다 그러고 잤어요. 당선 발표하고 그런 날 저는 그 근처에 없어요. 자고 그러고 이제 늦게 와서 이제 몸도 좀 깨끗이 하고 그러고 오니까 기자회견 외국 기자들 회견 막 이게 막 줄 달아 있는데 너 더 바쁘고 더 정신이 없는데 이 신체적인 몸은 엄청 가벼웠죠. 날아갈 듯했죠. 그렇게 우리가 그 선거를 맞이했습니다. 본인이시죠. 뭐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건 전 텔레비 토론이라고 봐요. 요새 말하는 가짜 뉴스, 그때는 유언비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횡행했어요. 92년에도 뭐 어느 회장이 뭐 어디서 뭘 어떻게 했다, 뭐 노만기가 났다 그러고 아주 스토리를 근사하게 만든 그 구전 홍보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당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요, 부인들을. 그래서 2~3명한테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서 김대중이가 치매래, 뭐 어떻대. 그래가지고 신기하를 찾았대. 근데 신기하는 2년 전에 죽었잖아. 하여튼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얘기. 그런 걸 구전 홍보단이 다 하고 다녔을 때예요. 그런데 TV 토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TV 토론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 얘기도 했어요. 날 보고 치매라고 한대죠. 그리고 청중들이 앉았는데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앞에 앉았고 이러고 저를 보더니 치매 걸렸다니 괜찮구만. 선거 전략상 우리
김대중 후보의 약점을 나이가 든 걸로 우리 쪽에서도 봤어요. 그 여사님이 조금 더 연세가 드셨으니까 할 수 없어서 여사님도 저기 텔레비 인터뷰 나가시라 뭐 해서. 근데 여사님 그런 거 잘하시죠. 노련한 분이잖아요. 여사님도 나가고 또 부부가 같이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이 사람 뭐 이렇게 아주 유머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치매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텔레비에서도 방송하시고 이런 거에서 그런 구전 홍보 또 유언비어 그런 가짜 뉴스 조직적으로 한 거를 다 불식시킬 수 있었어요. 저는 텔레비 토론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하고 그다음에 선거 전략 홍보 이런 게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월등 앞섰어요. 구호라든가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 다 자비로 했어요. 제가 당의 여성위원장을 해도 그 당직자들이 월급 개념이 아니에요. 활동비 개념으로 조금씩 줬어요. 활동. 그때는 다 헌신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무슨 때면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씩 저기 돈을 줘야 되고 막 그렇게 민주당은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사하고 한번 하면 가끔 기자가 물어요. 잘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액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유 이만큼이나 들었어요 했더니 깜짝 놀래요. 저쪽 당에서는 거기에 공이 2개가 더 붙는데 그런데 이만큼 못했다고. 홍보 전, 선거 전 이런 게 훨씬 우리가 압도했어요. 상대는 너무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압도했고 그리고 하여튼 후보가 뭐 토론이나 뭐 어디 나가서 얘기하시거나 이럴 때 월등하게 우수하셨고 그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선거인들이 너무 많은 걸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듣는 사람이 반감 생긴다고. 그래서 오히려 아는 거를 덜 얘기하시는 쪽으로 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월등하게 준비가 되셨었어요. 그때 생각도 어처구니가 없고 참 했는데 대통령이 취임은 하셨는데 총리가 인준이 돼야지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한나라당 사람들은 너무 의외로 또 패배했기 때문에 그 분노와 모든 게 상당했어요. 그래서 총리 인준을 안 해줬잖아요. IMF 그 경제 위기에서 한시가 어려운 때인데 절박할 때인데 새 내각이 있어야죠.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없잖아요. 안 돼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 전 정부의 총리, 다행히 그분이 고건 총리셨으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거리가 있는 분이 아니라서 그분한테 총리를 물러나기 전에 저기 제청을 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고건 총리가 이제 그거를 수락하셔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건 하루 사이에 그렇게 한 거예요. 총리는 그냥 서리로 임명하시고. 그런데 이제 저가 입각한다는 건 저는 눈치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내각의 25%를 여성으로 하겠다는 게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줄여서 4명은 여성을 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당에서는 영순이잖아요. 그 유일하게 부총재였고 모든 거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입각은 들어가겠구나 그랬고 당선자 시절에 많은 준비를 하는데 제가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뭐하고 이럴 때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님이 나를 계속 당신 수하에서 일을 시키시려고 이러는가 보다 하는 거는 알았는데 어느 부처의 장이 될지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부처에 가냐는 얘기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분이 또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뭐 너는 앞으로 이걸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실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디 부처를 하라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사양 좀 하다가 어떤 뭐를 하고 이걸 속으로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다음날 내각 발표한다고 하는 데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아닌가. 근데 당 분위기는 당에선 벌써 저를 제껴놨더라고요. 당이 총재 대행 체제로 가서 다시 당을 움직이는데 당에서 저를 안 불러요. 유일한 부총재였던 사람을. 그래서 아, 나는 당에서는 제외해놨구나 하는 거를 느꼈는데 이쪽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초조했는데 저녁 뉴스에 내일 아침에 내각 발표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기 의상이랑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시 발표다. 그런데 9시 반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근데 10분 전에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축하합니다. 기자회견하고 임명장 받으러 청와대로 들어오십시오. 그래, 그래서 그제서야 어느 부서입니까? 그랬어요. 어느 부처예요? 그랬더니 실장도 깜짝 놀래가지고, 실장도 의뢰할 거라 생각한 게, 왜냐면 유일하게 제가 대통령하고 중간에 여러 번 만나는 게 이제 김준권 그때 실장도 아셨으니까 그분이 더 놀래가지고 아 몰랐냐고. 부처는 모르는데 했더니 문합을 해요. 가슴이 턱 아주 앞이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원회는 복지부를 했고, 그리고 전공은 교육학이에요. 그리고 교육 문제를 대통령에게도 많이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기 무상교육, 무상급식 뭐 이거 확대하고 그럴 때도 다 제가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아마 제 생각엔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문화부 장관감으로 흘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론이 엄청 나빴어요. 그래도 저가 그거하고 상관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했던 문화부 장관이 여론이 나쁘고, 그러니까 저를 그냥 갑자기 글로 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묻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그 의회의 부처에 갈 수가 없죠. 제가 문화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알지만 문화부 업무나 이런 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몰래 우리 비서진을 시켜서 교육부하고 복지부에 그 구조와 모든 거를 갖다가 몰래 그거를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문화부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암담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제일 마지막에 전화하신 거는 비서실장도 제가 의뢰하려니 하고 마지막에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두말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복장이랑은 외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가방 들고 일단 차 타면서 기자회견 뭘 하지?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임명장 받으러 가는 시간은 못 어기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차에서 생각을 했죠. 그냥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인 삶이건 물질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잘하겠다. 그렇게만 하자.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런 문화 정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없다고 나왔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한마디만 하고 가라고. 방송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뭐라 그러는데 저기 당에 입당하기 전에 KBS 이사를 했고 방송 심의위원회에 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서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방송은 기본적으로 문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뛰었어요. 근데 사실은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로 그 길로 가서 이제 임명장 받고 그러고 갔죠. 근데 이제 문화에 대한 거는 제가 선거 때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하고 같이 많이 동행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이 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죠. 그분이 늘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그래서 나는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 그 얘기를 후보 시절에 많이 하셨어요. 20세기는 경제와 군사력이 국가를 지키고 국가의 힘이지만 21세기는 경제와 문화다. 특히 지식정보,
지식 기반한 그런 문화, 그런 얘기를 하신 거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터득을 했잖아요. 문화부에 가서도 문화 대통령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문화부에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문화부 여러분이 나보다 다 잘 아니까 내가 문화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가 장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 말도 제 취임사에 포함해서 그렇게 어거지스럽게 문화부 장관이 됐어요.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IMF 경제위기 체제잖아요. 문화부는 비경제 분야예요. 구조조정이 그때는 뭐든지 줄이고 없애라는 건데, 그러니까 문화부가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소비하는 데지 생산하는 경제적인 데가 하나도 없는 부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뭘 하느냐보다 어떻게 지키느냐, 뭘 못 무너지게 하느냐, 이제 그럴 때예요. 장관 취임하고 한 2주인가 3주 지났는데 출판계가 무너진대요. 거대 서점은 있지만은 교보문고 정도의, 그 외에는 다 열악하대요. 그런데 그게 한 1, 2주일이면 무너지고 대형 서점 무너지고 뭐하 그러면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진다고 보고가 들어와요. 저는 모르죠, 상황을. 문화산업국장이 보고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무너지지 않게 할. 그랬더니 한 200억 줌을 장기 저리로 그 사람들한테 해줘서 부도를 막아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살릴 수가 있다. 안 그러면 1, 2주일 안에 무너지면 소생이 어렵다. 한번 무너지는 거는. 제가 그 재정 뭐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억 줌은 어떻게 있으면 되냐 그랬더니 문화부에 기금이 있대요. 문해진흥 기금이. 거기가 한 4천억 있는데 그거를 통장에 있는 거니까 한 200억 좀 장기 저리로 주면은 소생시킬 수 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수석들이 못하게 한대요. 왜 그랬더니 언발에 오줌 누기다. 그 용어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산업국장이 그래도 자기는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대요. 딱 들으니까 책을 읽고 된 유식한 대통령인데 책업계부터 무너져?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말려면 수석을 통해야 되는데 수석이 이거 장관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뭐 그랬다나 뭐 어쨌든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통령 성향을 알잖아요. 대통령이 이거를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비서들이고 뭐고 제가 다 개인적으로 알잖아요. 당에서 다 간 사람이니까 전화했죠. 나 만나게 해달라. 근데 원래 수석을 통해야 돼요. 근데 직접 잠깐만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근무 시간 끝나고 밤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밤에 들어갔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200억만 그리고 거저주는 게 아니라 장기 저리로 주는 거다. 어차피 우리는 묻어있는 돈이다. 그러면 살린답니다. 그 대통령이 그 돈은 어디서 나냐 해서 이제 문해진흥 기금이 있다더라. 대통령도 뭐 그걸 세세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제가 말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것까지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수석한테 얘기해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못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책을 읽은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그 점을 엄청 높이 사고 존경했는데 대통령 되시자마자 책업계부터 무너지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살릴 수 있냐. 그래서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못 살려도 이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라. 당장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서 그 다음날 그 출판 뭐 진흥 해가지고 그 다음날 놓고 풀기 시작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출판계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특히 누구한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공직 떠나면서 제 책에는 썼지만은 누가 제 책을 읽어요? 제 기록으로만 남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모르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무슨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출판계에 더 지원해 주라고 300억을 책정하셨대. 근데 그거 안 썼어요. 왜냐면 필요 없었어요. 이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출판계로 배정해 주셨는데도 필요 없을 정도로 소생을 했대요. 이제 3월 3일 장관 임명받고 4월 17일 날 첫 업무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각 부처의 과제로 떨어진 게 경제 살리는 거를 해래요. 문화부는 없어요. 근데 경제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게 관광이에요. 근데 관광 지금과 달라서 관광객이 오겠냐고요, 우리나라에. 전쟁과 IMF로 무너져 가는 나라, 군사 독재를 지닌 나라에 관광객이 오겠냐고요. 그런데 관광밖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논의하다가 우리 부처의 한 사람이 그랬어요. 대통령이 우리 관광 홍보에 탁 출연하시면 좋을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처의 한 사람이 슬쩍 그렇게 흘려요. 한 국장이. 그래서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냐. 그 아이디어 괜찮다. 해보자. 내가 미국서 봤다. 미국의 대통령이 관광 홍보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 때 다 이제 끝나고 말씀 다 끝난 다음에 건의사항 있습니다. 그래요. 관광으로 우리가 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화 때문에 일어난 IMF잖아요. 뭐 금융도 있었지만 그래서 외화 가동률이 가장 높답니다. 관광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관광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 CF에 대통령님이 출연해 주셨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관광 홍보에 직접 나서시면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조용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엉처구니 없는 문제를 장관이 버르장머리 없이 꺼냈다. 이제 장관 죽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정말 잘못했나 이랬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조금 있더니 대통령이 출연료는 줍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확 웃었죠. 그래서 그 점은 고려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뭐 당에서 국회에서 국회에서도 엄청 그것 때문에 비난받았어요. 그런 데까지 대통령이 그야말로 취신 없이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러고 여당들이 막 했어요. 근데 결과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출연한다는 자체가 전 세계 뉴스에 났어요. 그래서 홍보 효과가 그걸로 더 있었어요. 특별히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대통령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또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일본에 방문하게 됐을 때 일본 거리마다 그거를 원래 우리가 돈 내고 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거리 홍보, 텔레비 홍보예요. 그런데 뉴스로 뭐로 일본에서 엄청 많이 달아줬고 그런데 제작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게 15초, 30초짜리를 찍는데 한 컷 하는데 어떤 거는 30번을 다시 찍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난리가 나죠. 그렇게 되면 경호실에서 혼납니다. 그 경호실장의 위상 아시잖아요. 아유, 그랬는데 대통령이 뭐 10번이고 20번이고 하려는 대로 감독이 다시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네, 그러면 조금 더 올리시고 1번 국문 테이크 1 1번 테이크 하나 국문 테이크 둘 동남아 테이크 하나 큐.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컷은
그 밤에 찍어야 돼요. 호롱불을 들어야 돼서. 여기도 어디 있을 거예요. 호롱불 밤에 해야 돼요. 근데 여름 7월에 찍었어요. 모기 뭐 이거 풀숲에서 찍느라고 모기랑 나다니는데 밤 10시에 찍어야 되니까 경호실에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거기 출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뭐 각계의 유명한 사람은 다 등장시켰는데 다 무료로 출연해 주는 거. 그래서 그게 상당한 효과를 내서 그때 100만 관광객이 들어오기가 어려웠는데 400만 관광객이 왔고, 그리고 외화 100억 불에 수출한 것만큼 됐다고. 그건 대통령이 계산하셨어요. 100억 불 수출한 것만큼 그 외화 가동률이 좋았다. 근데 그것도 대통령의 엄청나게 유연한 판단력과 결단이죠. 그 후에는 아무도 제가 뭐라 그럴 때 섣불리 이렇게 깔보고, 제가 이제 문화인이 아니라서, 문화계 사람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그런 거가 상당히 편안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영화 관객이 엄청 많은 나라에 속해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래요. 영화가 흥행할까 안 할까가 한국이. 근데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외환위기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 한국 영화에 이제 위기가 같이 오죠. 스크린 쿼터라는 거는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영화 수입도 못하고 그럴 때인데 그 기회를 틈타서 미국 영화사가 그거가 있는데 그거를 없애달라는 게 미국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미국 영화 수출 협회 부회장인가 와서 자기네들이 500억어치의 투자를 할게 스크린 쿼터를 없애달라. 그래서 아이고 말도 안 된다. 무슨 스크린 쿼터를 그렇게 돈으로 흥정하냐.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6월 달인가 그 미국에 가셨어요. 외화 때문에. 그래서 한미 투자 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그때 들어와서 그게 이제 외화 극복에 좋은 발판이 된 건데, 거기에 조건이 스크린 쿼터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는 정말 절실하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외환 모든 거가 평정될 만큼의 액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때 이제 한덕수 총리가 통상본부장이었어요. 통상본부장이 저한테 와서 경제가 살아야 영화도 산다.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 포기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때는 좀 뭐가 옳은지 잘 분간을 못했는데, 근데 그냥 영화인들이 그거 사수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 생각에 스크린 쿼터로 없으면은 영화는 죽고, 그리고 그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영화 산업이 죽으면 한 번 죽는 건 소생이 어려워요. 없던 게 생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한 번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겨우 명맥을 유지한 게 스크린 쿼터 때문인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통상본부장이 그냥 하루가 멀다고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다 됐어. 대통령서부터 다 이거를 받아야 된다. 어떤 걸 포기해서라도 그 한미 투자 협정에서 나온 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관료인 문화부 장관이 아직 오케이를 안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공에 적이 돼 버렸어요. 청와대 수석이랑 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럼 수석이 뭐 경제수석, 정책수석 다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그거는 또 당신이 직접 가셔서 한 투자 협정이에요.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미 상공부 장관, 영화협회 회장, 대사 이 사람들이 장관실에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투자는 이익이 남는데 하는데 너네들이 한국에 투자한다면서 영화 멀티플렉스 시설 짓는 건데 우리나라는 극장 점주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극장 지어서 절대 미치지 않는다.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익 있는데 투자하는 거지 왜 우리 제도를 갖고 문제시하느냐.
국무위원으로서는 한미 관계를 정말 좋게 하려는 사람이지만은 문화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 특히 영화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담기고 또 영상시대에 영화가 창구 효과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큰데 이거를 그렇게 문화부 장관으로서 포기한다는 거는 참 나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대통령한테 갔죠. 그것도 독대서 신청했죠. 왜냐하면 수석들이랑 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만나서 한 얘기를 다 하면서 한번 무너지면 소생 못 시킵니다. 그런데 문화 대통령이 영상시대에 가장 선도하는 영화업계가 무너지면은 다른 거는 더 어렵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투자한다는 그곳에는 이익이 보장된다는 거를 제가 장관의 이름으로 제가 확언도 해줬습니다.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그래서 네, 한치의 가감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가라. 그러셔. 근데 그거는 국가 차원의 일이에요. 그 대통령이 그래도 이 투자협정의 조건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장관이 어떡하겠어요. 저는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대통령이 스크린 쿼터 지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대단한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디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어디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영화의 중흥기가 그때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좋은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기회가 됐어요. 외국 영화 수입은 못하죠. 외화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영화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정부가 마냥 아주 마음껏 지원했죠. 그래 놓으니까 한국 영화가 그냥 흥행도 되고 좋은 영화 나오고 그래서 중흥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계가 나중에 대통령께 표창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대통령과 저만 알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다른데 공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공개된 거는 지금이 제 기록 외에는 최초일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드라마틱한 게 한 가지만 더 제가 소개하면요. 2002년 월드컵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공동 개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 경기장 문제예요. 우리가 개회식은 한국이 하고 폐회식은 일본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하고 저희가 몇 번 하고. 그런데 그 FIFA의 조건이 있어요. 그 축구 경기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10개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다른 지방은 거의 다 시작도 했고 다 했는데 서울은 상암동에다가 터만 생각해 놓고 쓰레기 계속 메꾸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해놓고 아직 삽도 못 떴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IMF 경제위기 상황이고 하니까 이 문제가 인수위원회로 갔어요. 근데 인수위원회에서 새로 짓지 않고 그리고 그 올림픽 주 경기장을 개보수해서 FIFA 요건에 맞게 쓴다. 그게 주 경기장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 수가 없었어요. 새로 건립한다는 거는 몇천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랬는데 축구협회가 절대로 안 된대요. 그 당시 이제 정몽준 회장이 차라리 반납을 할 망정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주경기장이 이게 축구 경기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개보수를 해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대안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청와대고 다 좋다고. 그래서 국무총리 주재하에 그걸로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인천 문학경기장을 내놨었는데 더 난리가 났어요.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기 신축하는 것뿐인데 상암동에 뭐 많이 다 돌아다녀봤죠. 뭐 서울운동장 뭐 어디 다 해봤는데 다 안 돼요. 새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요건에 맞추려면.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대통령 청와대 인수위원회 결정은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론이 나빠서 다시 재고는 해볼 수 있었는데 청와대 수석서부터 모두가 다 아닌 걸로 되어 있고 또 국무총리 주재하에 회의에서도 또 다른 대안으로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났고 그런데 축구협회는 정몽준 회장은 그렇게 하면 차라리 반납하자고 하겠다. 그 정도로 반발이 심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이거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뒤집습니까? 더군다나 장관이 총리 산하의 주재로도 다 끝났는데 이건 대통령이 바꾸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 막막했어요. 근데 그 찰나에 여사님께서 저기 입원하셨다가 퇴원했었어요. 그 토요일. 그래서 관저에 전화해서 여사님 문병 가겠다 그랬어요. 했더니 들어오라고 토요일 저녁에 갔더니 대통령님이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시고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사님한테 이왕 여기 왔으니까 대통령님께 인사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뵈러 갔죠. 갔는데 사실 저는 준비를 엄청 해가지고 갔죠. 속의 목적은 그거였죠. 그래서 딱 해가지고 8제 수첩에 1, 2, 3, 4, 8개 항목을 적어가지고 가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별로 이득 없다. 뭐 이렇게 하고 그 7번째까지 이런 문제 있다는 걸 설명하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주무장관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 상황에서. 그런데 마지막 이 단계가 걸립니다. 뭐냐. 이게 2002년 대통령님 임기 마지막 해의 최대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보지 마시고 2002년 시점에서 보십시오. 일본과 공동 개최인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일본에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하고 모든 우려가 나오는데 개막식장이 초라하고 그래서 전체 분위기도 안 좋고 이러면은 그동안 5년 동안 아무리 잘하셨어도 이걸로 좋은 분위기의 평가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역으로 이것을 잘 하실 때 세계의 대통령님과 한국의 위상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탁 받으셨어요. 어찌하면 되겠나. 대안은 그러셔서 장관은 이제 여기 전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체육계의 염원을 받아주셨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봐라. 그냥 그러면 알았다. 가봐라. 그러셔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도 그걸 받으실까 어쩔까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저는 그분을 이제 한참 대해봐서 알아요. 그쯤 반응 나오면 어쨌든 대통령은 해결하실 거다. 그 2002년을 생각하시면은 소홀히 생각하시지 않을 거다 했어요. 일요일인데 일요일 뉴스에 저기 주경기장 신축할 듯 하고 탁 뉴스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보수석이 박지원 그분인데 아마 뭐라고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정몽준 축구협회장한테도 해결된 것 같다. 뭐 그동안에 여러 과정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리고 매일 신문이 저를 비판했어요. 장관이. 여자가 장관이라서 체육을 몰라서 또 경제 문제면 여자가 경제를 몰라서 항상 그런 비난을 늘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번도 변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됐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하라고 공식으로 위에서 저기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문화부 출입기자한테 했죠. 그래서 그 속으로 이제는 장관 비난 안 하겠지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일제히 장관 비난했어요. 이렇게 될 걸 장관이 그동안에 모자라서 못했다 하는 식이에요. 그게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간단히 바뀌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정몽준 회장은 이제 제가 바꾸는데 역할을 했을 거라는 짐작은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분도 모르죠. 사실 최초의 공개입니다. 공개는 제 기록에만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대통령님의 그 신속한 판단과 결단력, 그리고 대통령님의 모든 그 의식과 철학, 그런 거를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들이,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뭐 모두가 침울하고 희망을 못 찾고 있을 때인데, 그 해외에서 박세리 선수가 골프 시합에서 1등하고 이러는 게 국민한테 엄청난 기쁨을 줬고 또 희망도 느끼게 했고, 박찬호 역시 그 LA 다저스 팀에서 그렇게 우수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희망을 느끼니까 그런 사람이 한번 한국에 와서 같이 만나면 좋겠다 하는 거를 누가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래서 한국에 일단 왔어요. 오니까 그 체육이니까 문화부와 관련돼서 이제 우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저도 뭐 그분이 공이 그 물에 빠졌던 걸 고치라고 양말 벗는 그 사진이 상징적인데, 그 액자를 저한테 선물로 주면서 왔고, 박찬호는 자기 유니폼을 가져와서 제 앞에서 사인해 주면서 왔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대통령님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대통령님도 그때 매우 기뻐하시고 크게 격려하시고 그랬죠. 저는 그건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을 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위상이 월드컵 전과 후가 달라요. 그 전까지는 정말 전쟁, 또 뭐 군사 독재 하에 약간 좀 덜 발달됐고 더 미개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아주 가난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컸는데, 88 올림픽도 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을 많이 보내지는 않았어요. 우리 국내에서 자긍심은 컸지만 88 올림픽을 잘한 거는. 근데 월드컵은 이게 영상시대가 돼서 월드컵은 전 세계에 오랜 기간을 매일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이 전 세계로 퍼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또 응원도 매우 잘하지만 그 질서와 뒷정리 엄청 잘한 거, 뭐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이 정말 4강에 전무후무하게 들어갈 정도로 운동도 잘한 거. 저희 아이들도 그때 외국에서 있었는데, 걔네들이 월드컵 보기 전과 후에 내가 코리안이다라고 거리에서 얘기하는 게 확 달라졌다고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그 국제사회에서의 그 위상은 월드컵 전과 후가 아주 다릅니다. 그거는 한국 안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극명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IMF가 극복됐을 때고, 그것도 그 경제사에서 손꼽힐 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모으기 운동으로부터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거. 어느 나라도 IMF를 체제에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쉽게 극복한 나라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발전 일변도고, 거기에 월드컵을 그렇게 잘 치렀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공동
주체일 때 우리가 일본에 들러리를 쓰면 어떡하나 하는 걸 다 걱정했고 다 그게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 반대였습니다. 일본은 조용해요. 월드컵을 그 나라에서 치르는지 안 치르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또 외국 가도 일본이 월드컵 주최국이라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은 다 알았어요. 몰라요. 제가 코리안이라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그 2002년 월드컵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하나의 변화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 대통령이 하신 거죠. 물론이에요. 그분의 그 통찰력과 소위 말하는 비전, 그거는 누구도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세계 역사에서도 손꼽힐만 하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과거 역사,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시는데 입체적으로 하세요. 하면서 그 미래 세계를 다 꿰뚫고 계셨다고 봐요. 앞으로 문화가 그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국가의 그 힘이 될지 그거를 알은 저는 거의 전무후무한 대통령이시지 않았나. 저는 아직까지도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대통령 우리는 안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화는 그냥 좋은 거 이 정도지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계되고 문화가 국가 경제에 직접 연결이 돼서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그게 중요한 축이 될 거라는 거를 그분은 그때 이미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 대통령이 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시면서 지식 기반 그 사회가 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더 앞으로 우리나라를 선도할 거라는 거를 아셨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좀 뒤졌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뒤졌고 산업화 과정에서 뒤졌지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이 정보사회에서의 IT 산업으로 우리가 세계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더 그렇게 되잖아요. 4차 산업사회가 올 거라는 거를 그 용어는 안 쓰셨지만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알고 주지시켰어요.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걸 집행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현실적으로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독려하셔서 그 국정지표 할 때도 항상 지식 기반 사회 그 문제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독려를 하셨어요. 4차 산업에 우리가 뒤지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그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문화는 그냥 소비나 하는 것, 뭔가 여유로운 사람들의 좀 더 여유로운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도 이 문화의 그 혜택으로 더 삶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그분은 아셨어요. 그래서 문화복지까지 생각을 하셨거든요.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하는 거를 그분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화산업을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강조했죠. 제가 문화산업을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은 문화계 사람들이 저건 문화를 모르는 게 와가지고, 제가 문화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계 와가지고 장사 속을 생각한다고 천박하다는 뜻의 비난도 있었어요. 숭고한 거를 상업화하고 연결시킨다고 그랬을 때 제가 얘기가 문화산업하고 문화예술은 수레에 두 바퀴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훌륭한 문화예술이 있어도 그게 산업화되지 않으면 이게 발휘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이 있어도 책으로 출판으로 되지 않고 그 책이 팔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술, 어느 음악 다 국민이 향유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치가 없는데 그게 문화산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거 저속한 게 아니고 이거는 문화를 순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문화산업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될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뭐죠 저급 문화, 고급 문화 이런 걸로도 시비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소위 말 순수 예술 아닌 거는 예를 들면 뭐 대중음악이라든가 또 이렇게 만화 뭐 이런 거를 저급하게 보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장르의 차이지 문화에는 그거는 저기 고급 저급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뭘 몰라서 그런다는 얘기도 없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대중 음악하는 사람한테 가고 하루는 클래식 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이쪽 갈 때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게 조금 안 좋은 걸 왜 그때는 왜 그런 대중음악을 뭐 뽕짝이라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중음악은 외국 거 아니면 우리 거는 좀 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을 때 제가 이랬죠. 아니 일반 국민한테 이렇게 감정이입이 쉽게 되는데 고급 예술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대중음악이나 예술은 바로바로 일반 사람들 감정에 이입이 돼서 즐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무시하느냐. 그게 국민이 즐기는 예술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높고 낮음으로 볼 수는 없다. 이제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일반 대중문화, 대중음악 뭐 이런 거에 같이 기준을 뒀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대통령이 누구 좋아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서태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좋아했었어요. 클래식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얼마큼 아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 서태지 높이 평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한테 주는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가 어떤 노래를 어떻게 했느냐가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한 사업 중에서 가장 마음 졸이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게 제일 마음 졸였던 것 같아요. 일본 대중문화를 우리가 받으면은 안 된다는 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일본 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인 그런 불행한 과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는 거.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일본 대중문화가 훨씬 앞섰다. 우리 거 다 맥힌다. 그런데 그때 이미 일본의 대중문화는 음성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일본 대중문화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문화는 흐르는데 억지로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그걸 받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제가 장관 되고 첫 사업 보고서에 이제 그게 들어갔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주의 깊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단체에 있어 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할 때는 직접 절대로 안 하고 태스크포스로 만들어서 해야 성과도 좋고 무리가 없이 가는 걸 알아서 제가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좋다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기 위한 그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을 제가 마침 잘 아는 분의 지명관 교수라고 해서 그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각계에 관련 있는 사람 또 일반인 이렇게 해서 위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하도록만. 그 대신 저희가 이제 기본 방향만 줬습니다.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점진적으로 한다. 그러나 효과는 나타나는 걸로 한다. 그 대신 장관은 절대로 중간에 보고도 안 받고 간섭 안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원칙 하에서. 그 대신 우리 문화정책국장이 거기 간사로 실무자로 들어가니까 알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죠. 그렇지만은 그런데 엄청난 비난이 처음에는 있는데
이제 우리 뭐 대중문화 다 죽인다 고나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하나 자신 있는 게 그랬어요. 서태지나 그때 H.O.T가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움직일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그 열광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런 팬들이 있는데 저런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께 묻혀?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려할 거다.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그런 염려는 없었고 몇 가지 조건 하에서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이제 그때 이미 책은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만화, 노래, 음악, 대중음악 또 이제 영화 그런 건 있는데 그 일본 게 하나도 우리나라 가서 빗본 게 없고 반대로 결과는 반대예요. 우리나라 게 일본 가서 뭐 영화도 그렇고 저기 음악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상당한 흥행을 이루고 왔지 역으로 우리가 기억나는 거 없잖아요. 일본 거 갖고 우리가 저기 역습당한 건 없었어요. 대통령님이 근데 그거는 지론이셨어요. 그게 그분의 용어예요. 매우 평범하고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것처럼 정말 그 문화 정책에 정말 저기 진리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해서 처음에는 아, 저렇게 시시한 얘기를 뭐라 맨날 하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전에는 반대였더라고요. 뭐든 간섭하고 뭐 검열하고 뭐 하고 했는데 대통령은 문화는 그 창의력으로 하는 건데 그걸 간섭하면 창의력을 발휘 못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것처럼 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희가 또 그 정책에서 바꿔놓은 거는 이제 지원하면은 평가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타면은 계속 타고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다. 뭐 이제 이런 거를 내용적으로 많이 바꿔서 이제 내실을 기한 그런 게 있죠. 지금 말씀드리셔서 알지만 저는 대통령님 뵐 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얼지를 않아서 그냥 준비된 거 얘기하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 자신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난다 하는 기분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 아, 별걸 다 하시네 이런 적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 본 적은 없고 근데 그분이 기본적으로 그 믿고 그냥 맡기시는 타입이고 유연하게 대하시고 또 많이 들으시니까 저는 그분하고 뭐 얘기할 때 마주할 때 참 편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시계를 이렇게 보시면 아 듣기 싫다는 표시구나. 그러면 이제 꼭 해야 될 말 있으면 제가 한마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럼 하라 그러고 안 그러면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눈치 딱 보기 일어나요. 자세에 저기 신호가 있어요. 표정이 달라지시거나 이렇게 시계를 쳐다보셔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에요. 저는 그거를 캐치했어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시간을 주셨거든요. 저 때 왜 그렇게 독대를 원했냐면은 그분이 그 탕평책 화합 차원에서 저희 수석을 보수적인 사람을 갖다 놓으셨어요. 민주당계하고 전혀 연결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또 그분은 툭 하면은 뭐 우리 저기 부처로 왔는데 장관이 이거 뭐 하지 말게 하라 이런 얘기가 와요. 장관이 뭐 이거에 대해서 거론하지 못하게 하라든가 그런 힌트 간에 뭐가 와요. 이 달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저도 그 수석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대승적인 큰 차원에서 이건 아니다 할 때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거는 수석을 통하지만 그 외에 그 일이 있을 때는 저기 제가 아는 비서를 통해서 나 대통령께 꼭 이거 해야 된다든가
뭐 그렇게 했어요. 몇 번 그렇게 했어요. 성과를 낼 수도 있었고 일하기가 조금 수월했던 게 그 점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과의 그 서로의 그 잘 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기회를 썼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저를 우선 정치인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꿈도 안 꿨던 일이에요. 그리고 잠깐 왔다 가려고 했는데 결국 정치인으로 끝까지 이름이 붙게 만드는 그런 분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롤 모델을 잘 보여주신 분, 그리고 단순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의 지도자로서 웃사람으로서의 그 자세와 그 태도, 그런 거를 정말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그거는 제가 모방을 하고 싶지만 모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안으로 이 사람의 장단점을 딱 파악해서 그 사람을 그 역할에 맞게 일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맡기는 거, 그분만큼 할 수 있는 분이 쉽지 않겠다 싶어요. 그분은 그 대통령으로서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웃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거에 저한테는 아주 좋은 본보기, 롤 모델, 샘플이 되신 분이죠. 제가 인간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분을 제가 늦게 만났어요. 그분 연세가 거의 70이 훨씬 넘은 후에 제가 뵀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그야말로 상사로서만 만났고, 제가 그분의 생을 보면은 자기의 삶을 못 사신 분 같다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토막토막 만나면서 단편적으로 뵈면서 그분한테 또 굉장한 유머 감각과 그 낭만이 있으신 걸 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실제 삶은 가난해서 또 그냥 탄압과 억압, 뭐 그야말로 뭐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항상 겪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타인에 의해서도 억압됐고 스스로도 억압하셨었고, 그러면서도 자기 목표를 향해서는 이분이 끝없이 도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무한히 저는 누르고 억제하고 그러고 일생을 사신 거 아닌가. 우리들처럼 맘 놓고 자기 기분이나 자기 성향대로 놀고 즐겨보신 적은 있으실까. 그 점이 늘 아쉬웠어요. 결국 대통령도 늦은 나이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끝나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끝나셨을 때는 이미 노쇠하셨어요. 건강도 그때는 이미 안 좋으셨고. 그래서 그런 사적인 자기 삶을 살아보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뵈면은 사사로운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꼭 저도 수첩에다 뭘 적어가서 1, 2, 3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런 연민 아니면 그런 아쉬움, 그런 거는 좀 있죠. 저는 그분이 가장 좋았던 시기는 당선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당선자 시절이 제일 좋은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냥 여유 있고 힘은 가장 힘이 강하고,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님은 두고두고 역사가 평가를 더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무엇보다 모든 분야에 혁혁한 업적이 있으시지만 무엇보다도 여성 정책, 여성과 관련된 성평등과 여성 권익에 관한 것, 또 문화에 관한 거는 그분과 견줄 만한 국가 지도자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으로 만드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 문화가 국가의 위상과 그 국가의 위상이 결국 그 국가의 경쟁력이거든요. 그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서 그래도 우리가 세계 그 10위권에 드는 그런 경제력과 위상을 가진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있어도 그 위상이 그만큼 깎였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 전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은 사라졌어요. 국가 위상이 확 높아진 바람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 한류의 위상을 보세요. 그러나 그 모든 기반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거다. 저는 감히 그렇게 단언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그분은 큰 가치, 목표를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위해서 한없이 참으면서 한없이 도전하는 분. 그런데 일단 그 경지 어느 목표에 달성했을 때 그분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려고 해서 포용하신 것. 그분을 사형에까지 이르게 했던 분을 사면 복권하신 데서도 보이지만은 남북관계에서도. 그래서 그분은 상생을 하시려는 분이지 자기가 혼자서 그거를 누리려고 하신 건 아니라는 것. 그게 저는 그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호 여사님은 그분 딱 생각하면 겸손하신데 한없이 헌신하세요. 그리고 그걸 즐겨하세요. 그런데 그거의 모든 그 배경에는 큰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구나. 사저에 계실 때나 그 대통령 관저에 계실 때나 또 그 후나 똑같으세요. 그렇게 한결같은 분이 없으세요. 저는 얼마나 아랫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대하는 게 똑같으세요. 그분의 아주 내면에서부터 갖추어진 겸손과 그 깊은 사랑, 그런 게 그분이 많은 어려움과 그 헌신도 가능하게 하셨구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의 마지막 어른이세요.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저보다 제가 인사할 어른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님 가셨을 때보다 여사님 가셨을 때 제가 더 많이 슬퍼했는데 그게 저의 마지막 어른이시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사도 이제 장례식에서도 했고 나중에 그 추모에서도 할 때마다 그런 게 절절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사님은 참 어려운, 안 그래도 될 걸 사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데 항상 웃으셨어요. 그분은 얼굴 찡그리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참 두 분이 훌륭한 인생으로, 훌륭한 인물로 훌륭한 인생을 그래도 사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